별채권부 채권에 대한 부분도 되게 중요하죠. 별채권부 채권이 되게 중요한데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 별채권부 채권자들이 많죠. 상담을 오시면 내 명의로 집은 있는 거예요. 집은 뭐 빌라 하나 뭐 이런 데서 월세 내느니 진짜 그러시더라고요. 월세가 너무 많아지니까 월세 내느니 그냥 빌라 하나 대출 받아서 사서 내가 그 이자 내는 게 낫겠다. 어디 이사할 필요도 없고 이런 마음으로 이제 빌라를 샀는데 여기 뭐 빌라가 예를 들어 뭐 2억이다라고 하면 뭐 대출을 한 뭐 1억 6천 뭐 이런 식으로 막 받아서 이제 그 살고 계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채권, 이 담보 설정된 이 부분을 우리가 별채권부 채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별채권부 채권에 대해서 한번 총체적으로 우리가 훑어본다라고 하면 별채권부 채권에 대한 것은 채권자 목록에 넣어요. 그죠? 채권자 목록에는 넣어요. 예를 들어 지금 1억 6천을 그럼 써야겠죠? 그리고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생제도 내에서 변제기간을 짤 때 1억 6천만 원에 대한 그 채권으로 안분 배당표를 짜주지는 않아요. 변제계획 안에는, 변제계획 표에는. 왜? 이 채권은, 별채권부 채권은 회생제도와 무관하게 행사할 수 있거든요. 행사가 가능해요. 그래서 즉 이 얘기는 뭐냐? 반드시 이제 의뢰인들한테 얘기하셔야 되는 부분이 신청을 할 때 우리가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 신청을 같이 해드리거든요. 이 개인회생 하시는 분들이 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독촉을 당하거나 압류당하거나 뭐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이런 일이 없게끔 금지나 중지명령 신청을 같이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을 때는 중지명령에 의해서 이 경매는 일단 중지가 돼요. 그죠? 그리고 금지명령을 받았을 때는 채권자가 경매 넣으려고 스탠바이 하고 있었는데 금지명령이 쏙 날아가는 바람에 더 이상 경매 신청을 할 수 없고 경매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고 금지명령이 먼저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효과들을 갖고 있거든요, 얘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 이거 경매도 못하고 이제 이 집에서 내가 안정적으로 3년 동안, 5년 동안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회생을 하시면 이제 법무사님이 나중에 난리가 나는 거죠. 왜? 이 별채권부 채권, 즉, 요 근저당권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 경매는 요 절차들에 의해서 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순간까지는 중단되지만 일단 인가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미 들어와 있던 것들, 중지되어 있던 것들은 다시 속행이 되고요. 그리고 경매하려고 스탠바이 하고 있던 사람은 이제 이 경매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는 소지가 개인회생이 인가돼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집은 경매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비워야 될 생각까지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사실은 개인회생제도 생긴 이후에 지금까지도 되게 부당하고 이 부분은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계속 바뀌지가 않고 있어요. 되게 핫한 소식은 서울회생법원이 지금 신용회복위원회하고 이제 그 협약을, MOU를 맺었어요. 그래서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요 담보부 채권, 별채권부 채권이 있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때 내가 신용회복위원회하고 협약된 그 개인회생을 이용하겠다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일정 부분 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이것에 대한 변제를 변제계획안에 녹여내는 거죠. 그래서 일정 기간 이것에 대한 이자만 신용회복위원회로 납부를 하고 개인회생 제도에 따른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대로 법원에다 납부를 하고 해서 집을 안정적으로 이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도록 하는 그런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서울회생법원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행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이따가 한번 화면으로 보여드릴 건데 그 제도가 그렇다고 모든 담보부 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시범적으로 범위를 이제 정해서 확대해 갈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 시범적으로 일정 범위 요건에 해당해야 돼요. 그래서 그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요 연계형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해 볼 여지가 이제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 보시면 안정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건 서울회생법원에 국한돼요. MOU는 서울회생법원이 신용회복위원회하고만 단독으로 맺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법원에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원칙, 인가가 나고 나면 별채권부 채권자는 별채권을 행사해서 집을 경매로 넘기고
내가 여기서 환가 받아서 배당 받아갈 수 있다는 거. 그 전제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회생제도 내 목록에는 뭐 할로 넣어? 여기서 배당 받아가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못 받아가는 돈이 생길 수가 있죠. 집이 2억인데 예를 들어 이게 1억 5천에 1억 5천도 요즘 비싼 거죠. 이거 빌라들은 요즘 막 유찰이 2차가 아니고 뭐 3차 뭐 이렇게까지도 유찰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금액이 어쨌든 뭐 1억 5천에 이 빌라가 팔렸다. 라고 하면 이 별채권부 채권자는 얼마를 배당 못 받았어요? 이 경매에서 1,000만 원 배당 못 받았잖아요. 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여기 회생제도 내에서 다른 일반 개인회생 채권자들하고 동일하게 취급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정 금액. 그래서 그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서 요 금액. 지금 우리가 1,000만 원으로 한번 이렇게 해봤지만 이 경매를 통해서 어떤 금액이 나올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계산한 값을 변제 계획 안에 녹여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 계산값이 1,0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요 1억 6천 채권자에 대한 금액을 변제 계획 안에는 1,000만 원으로 잡아놔요. 그래서 1,000만 원으로 잡아놨던 금액에 대해서 배당표를 똑같이 안돈 배당표를 쭉 짜주고 대신에 이 채권자에 대한 그 배당에서는 원래 다른 채권자들은 매월 채무자가 법원으로 돈을 불입하게 되면 그 각 배당되는 금원을 각 채권자가 매달 받거든요. 근데 요것에 대해서는 미확정 채권이라고 해서 법원이 가지고 있어요. 유보해놔요. 나눠주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어요. 계속 가지고 있다가 언제 주겠어요? 언제? 별채권부 채권자가 별채권을 행사해서 나 진짜로 1,000만 원 못 받았어요 라는 계산서를 가지고 여기다 제출하면 1,000만 원인지 500만 원인지 2,000만 원인지 못 받은 돈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서 그동안 떼어놨던 돈에서 그 못 받은 금액에 대한 그 배당표를 기준으로 해서 돈을 이제 주기 확정됐으니까 이제서야 확정이 된 거죠. 그래서 돈을 넣어주는 거죠. 그제서야 확정이 돼서. 결국은 회생제도도 이 별채권부 채권자가 별채권을 행사하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죠? 돈을 떼놓고 있다는 얘기는 그래 너 어디 한번 끝까지 다 해보고 그 다음 와 그럼 내가 돈 줄 테니 이렇게 하는 변제기간을 짜고 있단 말이죠. 별채권부 채권자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이제 요거 하면서 질문이 있는 것들이 별채권부 채권자가 근데 이거는 이제 원칙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어떤 채무자분들은 은행하고 뭐 협약 얘기가 잘 됐을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이금융권이라거나 대부업체거나 이런 데서 이제 대출을 받았는데 회생제도를 통해서 변제를 하지만 이 별채권부 채권자에 대한 것들을 집이 날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변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그 대출금을 갚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계비 범위 내에서. 그런 경우에 물론 100%는 아니지만 종종 이것에 대한 담보 실행을 하지 않고 쭉 가는 경우가 있어요. 끝까지. 그냥 그 집에 살고 있었던 거죠. 이거 이 사람 얘 비율을 건드리지 않고 그냥 간 거죠. 쭉 가서 이제 경매가 안 됐을 때. 근데 안 됐는데 나중에 면책이 된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면책이 됐어요. 자, 그러면 채권자 목록에 지금 이 별채권부 채권자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사람 면책을 받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별채권부 채권자는 내 채권이 없어서 이제 꽝 됐나요? 이제 아무것도 못 하나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면책이 됐다 하더라도 이 별채권부, 여기 지금 제가 여기를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105페이지를 공부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죠? 어떻게 보면 그게 다 녹아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면책이 됐다 하더라도 별채권부 채권자의 별채권 행사까지도 그 없애는 그런 면책은 아닌 거예요. 즉 이 별채권부 채권자는 여전히 면책 이후에도 별채권을 행사해서 환가 받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책됐다고 해서 막 야, 나 집 이게 이제 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파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회생보다는 파산에서 그런 질문을 더 많이 하시는데 파산에서는 이제 집이 있는데 뭐 집을 두고 면책해주고 이런 경우보다는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에 대부분 저당권 잡혀 있죠. 근데 관제인이 자동차를 건들질 않은 거예요. 아까 환가 배당 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자동차에 있는 걸 건들질 않았어요. 관제인이. 뭐 환가하라 소리도 없었고 뭐 어떻게 팔겠다는 소리도 없었고 이거 가지고 배당하겠다는 소리도 없었어요. 인정을 어떻게 보면 받았죠. 파산 뭐 이렇게 청산할 게 없다라고 본 거예요. 미미하다라고 본 거죠. 자, 그랬는데 그렇게 사실 생각한 관제인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여기 또 저당권이 있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된 금액만큼의 가치를 또 빼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이제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막상 면책을 받은 사람은 이제 가슴이 설레인 거예요. 나 이거 이제 내 거 해도 되네? 이거 다 채권자 목록에 들어가서 나 다 면책받았는데 이제 이 사람 날려버리면 되겠네? 그러면서 이게 저당권 말소를 해달라고 의뢰를 했대요. 어떤 법무사님한테. 이 법무사님 고민에 빠진 거죠. 면책된 거 맞는데? 이럼 말소해주면 되나? 면책결정문 넣어서? 고민이 된 거죠. 근데 아니다. 이건 이 별채권부 채권자가 그냥 별채권, 면책 여부하고 무관하게 이 별채권 행사해서 경매를 하든 아니면 환가를 하든 어쨌든 협의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면책됐다고 이거 면책된 결정문 가지고 저당권 풀고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